플로리다 한복판의 벌판을 상상해 보세요. 늪지대로 둘러싸인 그곳엔 하루 종일 헬리콥터가 날아다니고 드론이 모든 구석을 감시하며 정문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농담처럼 들리지만 잔혹한 무게를 지닌 별명이 붙었습니다. 바로 악어들의 알카트라즈.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론 디센티스 주지사 체제 아래 공동으로 세워진 새로운 구금시설을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별명은 공식 언론이나 정부 기관에서 붙인 게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 구금자 가족들, 그리고 어떻게든 정보를 얻으려 애쓰는 활동가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상황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곳은 합법성을 가장한 전쟁터입니다. 언론의 카메라는 허용되지만 30m 이상 떨어진 곳에서만 촬영이 가능합니다. 주지사가 기자회견을 여는 장소는 실제로 무대처럼 꾸며져 있고 실제로도 무대입니다. 배경에는 정부 색깔로 칠해진 비행기가 서 있고 주변에는 보좌관들과 경찰, 자원봉사자들이 프레임을 구성하듯 서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곳, 구금시설인 그 악어들의 알카트라즈는 카메라에서 철저히 벗어나 있습니다. 축구장 하나만큼 떨어져 있어도 론 디센티스는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걸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 3끼 식사, 완전한 의료 서비스, 여가 시간, 그리고 환영하는 마음까지. 하지만 언론이 그걸 직접 확인할 수 있냐고 묻자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투명성을 꺼리는 걸까요? 왜 기자들은 항상 대본대로 편집되고 리허설된 상황에서만 부름을 받는 걸까요? 왜 수상 경력 있는 기자들마저도 경호를 받으며 블라인드 지점으로 이동된 뒤 모호한 약속만 전해야 하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한 언론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과 정치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단지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언론이 배제된 추방이란 도대체 어떤 형태입니까? 변호사의 조력도 없이 재판도 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이 송환은 도대체 무슨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걸까요?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이 악어들의 알카트라즈에서는 매일 비행기가 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은밀하게 수많은 몸과 이야기들이 아무런 기록 없이 하늘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가족은 그날 이후 연락이 끊겼고 어떤 청년은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어떤 노동자는 교대 근무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점은 그 누구의 이름도 얼굴도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기자회견 도중 CBS 마이애미의 기자가 집요하게 묻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어떤 나라들입니까? 절차는 있습니까? 청문회는 있었나요? 이에 대한 대답은 계산된 듯한 무시로 돌아옵니다. 국토안보부에 물어보세요. 그들은 자체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1초 후 주지사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몇 명은 엘살바도르로 보냈습니다. 마치 사소한 일인 양, 마치 누군가를 모국도 아닌 곳으로 아무 경고 없이 아무 서류도 없이 보내는 것이 일상적인 일인 양. 그 안에는 찢겨나간 수많은 삶이 존재합니다. 이 모든 광경이 더욱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이 구금소를 정당화하기 위해 꾸며진 연극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곳은 쇼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마이크를 세우고 국기를 배치하고 멘트를 맞춰서 연설을 하는 걸까요? 만약 쇼가 아니라면 왜 이토록 강박적인 연출을 하는 걸까요? 어쩌면 진짜 이유는 이것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권력을 과시하는 통제의 퍼포먼스, 누가 들어오고 나가며 누가 사라지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식이라는 것. 스스로 추방하라는 말이 경고처럼 울립니다. 주저없이 뱉어낸 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불법 체류자라면 떠나십시오. 앱을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집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여기에 오지 마십시오. 추방될 겁니다. 또 이 통제 구조는 단지 처벌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우고 숨기고 사라지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추방은 귀환으로,
캠프는 환영센터로, 침묵은 보안 절차 준수로 바뀌는 새로운 언어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억압의 진화를 넘어선 냉소의 제도화입니다. 그리고 냉소가 국가의 운영 방식이 될 때 모든 논쟁은 조롱으로 전락합니다. 기자회견 내내 주지사 옆에는 웃는 얼굴의 인사들이 서서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우리는 국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범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질서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도 구금자들의 변호사 접근권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추방된 이들의 이름 하나조차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집단적으로, 무표정하게, 의도적으로 추상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강제로 떨어지는 건 추상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끌려 나오는 건 일반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목적지도 모른 채 비행기에 태워지는 건 단순한 행정이 아닙니다. 사라진 사람들 하나하나는 각자의 이야기가 있었고, 어린 시절이 있었으며, 누군가에게는 사랑이었고 누군가에겐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 한 단어로 지워졌습니다. 불법. 그래서 악어들의 알카트라즈라는 표현이 더 강력하게 퍼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현실을 단 한 문장으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 땅 한복판에서 구금소가 만들어지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높은 철조망, 비밀 항공편, 언론 차단, 피해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수사.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비유가 현실이 되어버린 사례입니다. 앞으로 며칠간 정부는 더 많은 귀환 지원과 재배치, 공동작전을 실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추방되고 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 겁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다음은 누굽니까? 대학생일까요? 배달 기사일까요?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 어머니일까요? 공포가 정책의 도구가 되었을 때 민주주의는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정부는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알리가토 알카트라스와 같은 수용소는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추방 비행은 오래된 문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입니다. 학교 가는 길에 자녀가 사라진 것을 본 사람들, 해 뜨기 전 문 두드리는 소리에 깨어난 사람들, 마트 다녀온 사이 집이 텅 비어버린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신문 기사 속에서 희미해졌고 나라 곳곳의 거리에서 쌓여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로라라는 여성은 현재 58살입니다. 23년 전 경제 위기를 피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공식적인 신분증은 한 번도 없었지만 분명한 목적은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폭력에서 멀리 키우는 것, 가사 도우미로 일하며 노인들을 돌보고 남의 빨래를 하며 학비와 집세, 건강보험을 충당했습니다. 정부에 무엇도 요구한 적 없고 그저 조용히 살아가길 바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난 5월 병원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민간 복장 차림의 두 요원에게 불시에 멈춰 세워졌습니다. 이름과 여권을 요구받았고 그 이후 그녀는 가족의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지금 플로라는 알리게이터 알카트라즈에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히는 아무도 모릅니다. 당국은 확인을 거부하고 고용된 변호사는 접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녀가 쓰던 휴대폰은 정지되었고 시민권자인 32살 딸은 몇 주째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단 하나, 자료가 처리 중입니다. 그동안 플로라의 옷은 여전히 침대 위에 곱게 개어있고 주전자도 가스레인지 위에 놓여 있으며 라벤더 향이 아직 집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무엇도 손대지 않습니다. 손대는 순간 그녀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예외가 아닙니다. 이제는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가장 잔혹한 점은 이 집단 실종을 정당화하는 정부의 언어입니다. 모든 수감자는 하루에 따뜻한 식사를 3번 제공받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은 24시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학대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영상 하나조차 존재하지 않을까요? 영상이 없으면 증거가 없고
증거가 없으면 정의를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플로리다 같은 캠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존재할 권리를 체계적으로 지워버리는 과정, 망각을 설계하는 정밀한 기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인물들은 여전히 똑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우리는 범죄자들만 추방하고 있습니다.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다수가 이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정말 대다수가 원할까요? 아니면 그저 삶을 유지하느라 너무 지쳐 있는 걸까요? 청구서를 내고 직장을 지키고 아픈 부모나 어린 손주를 돌보느라 말입니다. 지친 이들의 무관심은 조작하기 쉬운 법입니다. 그리고 이 정치 프로젝트는 바로 그 피로를 먹고 자랍니다. 당신이 헤드라인을 보고 채널을 바꾸길 기대하고 뉴스를 들은 후 그냥 외면하길 바라고 불편함을 느껴도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번의 방심마다 이 구조는 확장되고 단순한 변명 하나하나가 이들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마르타는 예를 들어 64살입니다. 30년 넘게 간호사로 일했고 코럴 게이블스에 거주합니다. 그녀의 집을 9해 동안 청소해오던 여성 레나타는 2주 전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47살, 자녀가 있었고 신분증은 없었지만 언제나 아침 7시 정각에 도착했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잔잔한 미소를 잊은 적 없었습니다. 마르타는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에도 연락했고 이민자 지원센터에도 문의했습니다. 아무 소득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자원봉사자가 직접 캠프에 가보라고 말했고 그때 처음 그 이름을 들었습니다. 악어들의 알카트라즈. 그녀는 그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었고 그런 곳이 현실에 존재할 거라 상상하지도 못했으며 자신이 이 현실의 일부가 될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이 캠프가 남기는 가장 깊은 상처입니다. 사람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를 해체해버립니다. 인간 관계를 기록으로, 애정을 데이터로 바꿔버립니다. 어느 날 당신 자녀를 돌봐주던 여성이 숫자로 전환되고 지붕을 고쳐주던 청년이 처리 절차가 되며 정원 가꾸는 법을 알려주던 노인은 분석 중인 케이스가 됩니다. 이 캠프는 플로리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말 속에 존재하고 우리가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 있고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잊어버리는지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캠프는 더욱 위험해지는 겁니다. 존재하기 위해 더 이상 철조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5년 사람들은 안전 국경 질서에 대해 많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떠난 이들이 남긴 빈자리, 남겨진 이들이 느끼는 막막함,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은 나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대해서는 더더욱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불법 체류자만 해당된다고 말하지만 내일은 어떤 기준으로 바뀔까요? 시민권을 가진 자녀를 둔 서류 미비자,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 혹은 정부의 비판적인 사람들, 이것은 수사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의 단계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단계는 이미 다른 나라들에서 다른 이름으로 실행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리는 이들이 누구인지 이해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각자의 궤적이 있고 오래된 집착과 수십 년간 키워온 분노가 있으며 젊은 시절부터 구상해온 전략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나 시진핑과 같은 인물들의 개인적 궤적이 오늘날 수백만 명의 삶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뿌리를 이해하는 건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이 아니라 정치적 생존을 위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 질서를 재편하고 있는 대통령들의 생애를 담은 특별 전자책을 고정 댓글로 공유합니다. 단지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때로는 새로운 절벽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첫 번째 절벽이 어떻게 파였는지를 아는 것이니까요. 예를 들어 카를로스 히메네스는 마치 주문처럼 반복합니다. 자신은 쿠바 망명자이고 독재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며 자유를 찾아 미국에 왔다고 말이죠. 그 말투는 너무나 확신에 차 있어 처음 들으면 진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자유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가 지지하는 정부가 지금 법적 절차도 없이, 변호사 접근도 없이, 가족에게 알리지도 않고 이민자들을 체포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말입니다. 언론이 닿지 못하고 지역 사회가 볼 수 없으며 투명성조차 존재하지 않는 악어들의 알카트라즈라는 캠프가 운영되고 있는 지금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는 이런 현실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을까요? 왜 추방 비행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까요? 왜 범죄자 운운하며 아무런 혐의도 없이 일하던 이들을 일상에서 끌어낼 수 있는지 말하지 않을까요? 그는 정말로 조작된 통계를 근거로 커뮤니티 전체에 두려움을 퍼뜨리는 것이 정당하다고 믿고 있을까요? 혹은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선을 넘었다는 걸 알고 있기에 되돌아가기보다는 그저 체면을 지키는 쪽을 택하고 있는 걸까요? 이 내러티브의 전쟁 속에서 커뮤니티라는 단어는 방패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뭐든지 커뮤니티를 위해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민 문제가 나오면 그 커뮤니티는 어디로 사라지는 걸까요?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자녀들과 생이별 당한 베네수엘라 여성에게 대표자들은 어디 있었나요? 30년 넘게 미국에 살아온 IT 출신 노인이 이제는 낯선 조국으로 추방될 때 분노에 찬 연설은 왜 없었을까요? 카메라들은 어디에 있고 시위는 왜 없으며 공감은 왜 사라졌을까요? 불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권력이 스스로 목적이 되었을 때 공감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눈앞에서 보고 있는 건 자신의 출신을 정치 자산으로 삼은 공직자들이 자신이 대변한다고 말하는 이들의 고통과 완전히 단절된 모습입니다. 그들은 과거라는 방패를 들고 현재를 짓밟습니다.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 또한 이 공식의 핵심 인물 중 하나입니다. 무게 있는 성을 지닌 그녀도 독자의 탈출, 배신당한 약속들을 말합니다. 자신의 민족의 존엄을 지키겠다고 말하죠. 하지만 그녀가 대표하는 마이애미 데이드 지역에서 수십만 명을 추방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묻자 그녀의 대답은 모호하고 리허설된 듯하며 계산된 말뿐입니다. 그녀는 갱단, 범죄자, 엄격한 선별을 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지난 5년 이상 머물렀고 범죄 기록이 없다면 괜찮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것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요원들이 학교 앞, 병원, 마트 주차장에서 사람들을 체포하고 있는 지금 말입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런 보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규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인 명단도 공개된 절차도 없습니다. 오직 두려움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한 번 뿌리내리면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그림자를 의심하게 됩니다. 어깨 너머로 계속 주위를 살피게 됩니다. 어느 장소에서는 스페인어 사용을 피하게 됩니다. 누군가 당신의 출신을 물으면 못 들은 척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당신의 하원 의원은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고 방송에 나와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들이 말하는 존엄성이란 혹시 포장지에 불과한 건 아닐까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은 배제를 위한 설계도 아닐까요? 그리고 그 설계의 목적이 선별이 아니라 제거라면요. 한 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사라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소리 없이 일하던 이들, 2배로 일하고 조용히 살아가던 이들, 세금은 꼬박꼬박 내지만 혜택은 한 번도 못 받은 이들, 노인을 돌보고 거리를 청소하며 집을 짓는 이들, 그리고 바로 그들이 지금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의 가치를 말하던 연설은 어디로 갔을까요? 교회에서 흔들던 깃발은, 유세장에서 나눴던 포옹들은, 그 모든 것은 추방의 논리가 작동하는 순간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추방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산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공정함을 실현하는 것보다 강해 보이는 것이 쉽습니다. 복잡함을 직면하기보다 무더기로 처벌하는 것이 편합니다. 사람다움보다 강경함을 택하는 것이 선거에서 더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건 어디서 끝날까요? 혹시 끝나지 않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은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지금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생명이 다른 생명보다 덜 가치 있다고 여겨지기 시작하면 그 논리는 금세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서류 미비자들, 내일은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 그 다음은 시위하는 이들, 그리고 결국은 말없이 지켜만 본 사람들조차 너무 오래 지켜봤다는 이유로 그때쯤 되면 더 이상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민이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억압의 언어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이들입니다. 망명자였고 가족이 독재에서 도망쳤으며 임의 체포와 강제 침묵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이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권력이라는 거울 앞에 선 그들은 그들이 반대한다고 말하던 패턴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정치적 배신이 아닙니다. 도덕적 비극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정당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기억을 둘러싼 싸움입니다. 단어의 의미를 둘러싼 싸움입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누구를 버릴지를 결정하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 이야기를 정확히 기록하지 않으면 매일 카메라 앞에서 진실을 왜곡하는 그들에 의해 이 이야기는 다시 쓰여질 것입니다. 기다릴 시간은 끝났습니다. 무턱대고 믿을 시간도 끝났습니다. 지금은 질문할 시간이고 답을 요구할 시간입니다. 과연 누가 진짜로 커뮤니티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누가 표를 잃을 각오로 생명을 지키려 합니까? 누가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을 때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모든 것에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해답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당신에게 입장을 요구할 때 당신은 어디에 설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역사는 항상 묻습니다. 그때 당신은 뭐라고 말할 건가요? 몰랐다고요? 나랑 상관없는 일이었다고요? 그냥 정치일 뿐이었다고요? 아니면 나는 진실을 보았고 행동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당신을 울렸다면,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을 꺼내게 했다면 혼자 간직하지 마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좋아요로 남기고 들어야 할 누군가에게 꼭 공유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침묵을 깰 때 비로소 세상이 바뀌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더 이상 당신이 보는 것조차 믿을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확실한 유일한 사실이 불확실성이라면요? 그렇게 공동체의 연결, 고리는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움츠러들고 우연한 만남조차 지뢰밭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 대화나 신고처럼 들릴 수 있고 아무 질문이나 덫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곧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말을 줄이게 되고 나중에는 아예 침묵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공포가 태어납니다. 문을 두드리는 요원의 공포가 아니라 일상 속에 스며든 공포입니다. 작은 선택 하나하나에 스며든 두려움입니다. 아마도 지금은 병원에 가지 않는 게 낫겠지라는 생각, 밤늦게 돌아다니기 싫어 추가 근무를 취소하는 결정, 이동 하나하나가 계산이 되고 말 한마디가 위험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기 검열의 순간마다 잃어버리는 건 단순한 자유가 아니라 인간성입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단지 법률 문제였다면 우리는 토론을 했을 겁니다. 법정이 열렸을 겁니다. 변호권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공공의 시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내려진 결정들이고 그 결정들은 설명도 없이 실행됩니다. 관료주의적인 언어로 포장되고 행정조치라는 이름으로 팔려나갑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은 누가 이 사회에 속할 수 있는지를 눈에 보이지 않게 다시 그리는 일입니다. 그 새로운 설계 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지 못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배제는 익숙한 얼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웃과 함께 사진을 찍고 이제는 위협이라고 부르는 나라의 국기를 들었던 사람들, 다른 맥락에서는 통합의 상징이었던 이들이 이제는 직접 펜을 들어 사람들을 구분하고 낙인 찍고 제거합니다.
그런 이들은 밤에 어떻게 잠을 자는 걸까요? 이 질문이 거칠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던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출신 배경을 도덕적 방패로 삼아 자신과 비슷한 이야기의 가족들을 파괴하는 명령을 서명하는 모습은 어딘가 몹시 부조리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과거가 영원한 면죄부가 된 것처럼 단지 외국에서 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비판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듯이 굴죠. 하지만 과거에 고통받았다는 것이 다른 이들에게 고통을 줄 권리를 주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분노는 매우 위험한 장애물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기억의 조작입니다. 이제는 모든 개인의 서사가 더 강경한 조치를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도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요. 우리 가족도 똑같이 겪었어요. 내가 해냈다면 누구든 해낼 수 있어요.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무기로 삼는 가장 우아하고 치명적인 형태의 잔인함입니다. 영웅서사로 칠을 해놓았지만 지금도 싸우고 있는 이들에게는 날카로운 가시일 뿐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런 말을 꺼내기라도 하면 반격은 즉시 시작됩니다. 당신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어요. 당신은 정치 노름을 하고 있어요. 당신은 시스템을 몰라요. 그런데 시스템을 모르는 것이 그 시스템의 톱니바퀴가 되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일까요? 불의 앞에서 침묵하는 것, 그저 살아남기 위해 적응하는 것이 정말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는 쉬운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받아들여선 안 될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그 받아들일 수 없던 것들이 너무나 빠르게 익숙해지고 있다는 사실. 처음엔 체포 소식 하나하나에 분노했습니다. 그 다음은 당혹감, 그 다음은 피로, 그리고 지금은 습관. 도대체 언제부터 이 부조리가 일상이 된 걸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이 현실은 더 넓게 퍼질 것입니다. 더 많은 공간, 더 많은 삶, 더 많은 계층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안전하다고 믿었던 이들에게도 말이죠. 왜냐하면 배제의 논리는 항상 가장 약한 이들에게서 시작되지만 결코 거기서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풀려난 그 흐름은 계속해서 새로운 표적, 새로운 명분, 새로운 내부의 적을 찾아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치챘을 땐 이미 사회는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벽 밖에 남겨진 건 우리 모두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도대체 이런 현실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은 당황스러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경제 권력과 정치 권력 사이에는 암묵적인 협약이 존재합니다. 그 협약은 대체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수익을 방해하지 않는 한 당신은 국가 안보에 대해 아무리 떠들어도 괜찮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의 동맹이 다스리는 주들에서는 탄압이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집중됩니다. 버스터미널, 지역 마트, 학교, 대학교. 하지만 거의 절대 대기업의 뒤편에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올랜도의 한 고급 레스토랑은 직원의 대부분이 서류미비 이민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에게 막대한 기부를 하면서도 그대로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중부의 오렌지 농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매일 체포 위험 속에 살고 있지만 수확은 멈추지 않습니다. 현실은 국가가 외국인 침입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지역 경제는 바로 그 외국인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순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이애미에는 미등록 이민자 출신의 외국 학위 보유자들이 미용 클리닉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술, 정밀함, 헌신 덕분에 환자들이 줄을 서지만 인스타그램에 사진 하나 올리는 순간 구금센터 출석 통보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위선이 아닙니다. 하나의 모델입니다. 그 모델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어떤 삶은 생산하는 한에서만 용인되며 조금이라도 자율성을 보이면
즉시 버려질 수 있습니다. 복종은 투명함의 대가이고 침묵은 불안정한 생존과 교환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권리를 가진 존재로 완전하게 살아가려는 순간 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는 층위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민의 감정적 경제입니다. 사람들은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도 이 나라에 속해 있다고 한 번도 말할 수 없었던 이의 마음을 매일매일 나는 남아도 될 자격이 있다는 걸 세상에 증명해야 하는 사람의 피로를, 검문소를 지날 때, 불시의 검사를 당할 때, 의심스러운 시선을 받을 때 쉼표 하나만 틀려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는지를 당신은 그런 사람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과 함께 일하고 있을지도, 어제 당신의 주문을 배달했던 사람이었을지도. 그래서 이 억압 정책은 그렇게나 효과적입니다. 공정해서가 아니라 조용하기 때문에 각자 스스로 고립되게 만듭니다. 각자 자신이 혼자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침묵하면 무사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만듭니다. 그 침묵 속에서 국가는 전진합니다. 탱크가 아니라 엑셀 파일로, 총이 아니라 행정 프로토콜로, 증오가 아니라 차가운 규정으로, 그리고 그 규정은 진짜 피해를 감추는 포장입니다. 여기 또 하나 거의 언급되지 않는 수치가 있습니다. 악어들의 알카트라즈 같은 구금소에 있는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은 어떤 범죄 경력도 없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되지도 않았고 영장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행정 데이터베이스 상의 교차 정보로 추적된 것입니다. 학교 등록 기록, 예방접종 이력,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 신청서 같은 것들 말이죠. 이게 모든 걸 바꾸지 않나요? 우리는 지금 범죄와의 전쟁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시민권의 개념을 다시 쓰려는 시도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속할 수 있는 사람은 점점 좁아지는 틀에 맞는 사람뿐이다. 그 틀은 노력도 역사도 기여도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만 봅니다. 신분, 법적이냐 아니냐. 그 단 하나로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도장 하나로 축소됩니다. 이 작전에는 총도 수갑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클릭 한 번이면 됩니다. 누군가 버튼을 누르면 이름이 사라집니다. 번호는 무효 처리되고 노동 허가는 증발하며 의료 기록은 봉인됩니다. 그 순간부터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모든 시도는 시간과의 싸움, 시스템과의 싸움, 그리고 이성 자체와의 싸움이 됩니다. 당신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건 내 일은 아니야. 하지만 만약 그게 당신의 아버지라면요? 56살의 이웃이 수술 후 약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요? 19살부터 운송일을 해온 당신의 친구가 이제는 면허도 갱신 못하고 은행 계좌도 접근 못하게 됐다면요? 단지 시스템이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배제의 새로운 경계입니다. 단지 감금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지워야 합니다. 끊어야 합니다. 무효화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이렇게 불립니다. 기록 정리 작업, 깨끗한 이름을 붙인 더러운 행위. 정부는 말합니다. 단지 데이터베이스를 정리 중이고 중복을 제거하고 불일치를 바로잡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단 하나. 수십만 명의 삶과 최소한의 생존을 이어주던 그 신락 같은 연결을 끊는 것입니다. 한 엄마는 자녀의 진료 기록에 접근할 수 없게 되고 정상적으로 체류 중이던 이민자는 갑자기 불법 체류자로 분류되며 시민권을 신청 중이던 노동자는 아무 설명도 없이 그 절차가 취소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모릅니다. 당신은 벽과 대화해 본 적 있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느낍니다.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면 늘 똑같은 음성이 반복됩니다. 귀하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시도해 주세요. 센터에 직접 가서 몇 시간씩 줄을 서지만 받는 건 업데이트되지 않을 접수번호뿐. 지역 정치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조사하겠습니다는 말만 남기고 그 뒤로는 연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진실, 시스템에서 사라진 사람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제 상상해 보세요. 53살 가장이 자녀의 학교 등록을 갱신하려 했는데 귀하의 주소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절망. 혹은 62살 여성이 운전면허를 갱신하려다 식별번호가 중단되었습니다. 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의 공포. 마치 서류 하나로 사람의 존재 자체를 끊어낼 수 있는 것처럼, 마치 행정이 기억도, 땀도, 애정도 짓밟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처럼. 하지만 이 삭제의 기계는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옆에는 늘 수치심의 문화가 함께합니다. 사라진 사람은 스스로 잘못한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피해자는 용의자가 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시선에 서서히 의심이 스며듭니다. 무슨 잘못을 했던 걸까? 신청서에 거짓말이라도 있었나? 모든 걸 말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 이런 은밀한 판단이 사람을 고립시키고 공동체를 갈라놓고 모든 행동을 마비시킵니다. 그럼 이로 인해 누가 이익을 보나요? 당연히 국가입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대형 기술 기업들이 이 시스템을 위탁받아 추적 알고리즘을 개발하며 억 단위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민 데이터 불일치 탐지 알고리즘, 행정 통합 추적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고용, 건강, 주거, 이동 정보를 정부 기관들과 실시간으로 연동하고 있습니다. 공식 설명은 통제 시스템의 현대화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일상 자체가 함정이 됩니다. 당신은 그냥 살아가는 것만으로 감시받는 느낌을 받은 적 있나요? 지금 수백만 명에게는 그 느낌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건 망상이 아닙니다. 메커니즘입니다. 당신의 클릭, 검색, 이동 하나하나가 경고 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보고서가 생성되고 이름이 명단에 오르고, 그리고 비극적으로 당신도 모르게 추방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되면 이미 너무 늦습니다. 자, 이제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시스템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구축됐을까? 답은 바로 분산화에 있습니다. 하나의 추방 시스템이 아니라 수십 개의 은밀한 기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립대학이 학생 등록 정보를 연방기관에 넘기고, 병원이 보안 프로토콜이라는 이름으로 의료 기록을 공유하며, 항공사가 이륙 전부터 승객 명단을 넘겨 사전 필터링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합법적입니다. 새로운 법, 임시 조항, 공청회 없이 통과된 행정명령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언제 이걸 받아들인 걸까요? 아니, 진짜로 받아들인 적이 있기는 할까요? 아니면 그저 반응할 방법을 몰랐던 걸까요? 그 와중에도 정치인의 연설은 점점 더 격렬해지고, 뉴스에서는 범죄자들만 추방되고 있다고 말하고, 죄 없는 자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말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그저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은요? 마트에 가야 하고, 아이를 학교에 데려가야 하고, 아픈 가족을 병문안 가야 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이들은 살아있다는 것 자체로 죄책감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질서라는 이름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마치 국가를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 사람들을 지워도 된다는 듯, 마치 안전을 위해 공감 능력을 제거해도 된다는 듯, 마치 통제의 욕망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마지막 남은 가치를 지워도 괜찮다는 듯이. 그리고 아마 지금도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 하나가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게 언젠가는 끝날까요? 진실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가만히 있다면, 우리가 모른 척한다면, 우리가 이 잔혹함을 일상처럼 받아들인다면, 권위주의적 시스템은 스스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관심 위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무감각을 먹고 자랍니다. 그리고 단지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선택을 할 때만 무너집니다. 저항할 때. 오늘날의 저항은 어쩌면 아주 단순한 것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깊이 있는 변화입니다. 주에 깊게 바라보는 것,
지워지려 했던 목소리를 듣는 것, 삭제된 사람을 다시 인정하는 것, 우리가 잊어버린 이들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꿈꾸었던 세상을 다시 그리는 것,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싸우지 않아도 되는 나라, 단단한 땅에 희망을 심었던 이들, 인정받지 못했지만 모든 기반을 쌓아 올린 이들, 그 유산은 지금 조금씩 찢겨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건 단순한 혼란이 아닙니다. 의도된 해체입니다. 기다릴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깊이 바라보고 점들을 연결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질문할 때입니다. 왜 이토록 많은 것이 자리에서 벗어나 보일까요? 왜 수많은 결정들이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익을 위해 내려지는 걸까요? 왜 역사는 모양만 바뀐 채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헤드라인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누가 이 이야기를 썼는가? 누가 이끌었는가? 누가 이익을 얻었는가? 그리고 그 끝엔 우리를 이 지점까지 끌고 온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캐릭터가 아닙니다. 진짜 사람들입니다. 야망과 계산, 깊은 모순과 조용한 권력의 기술로 역사의 흐름을 바꾼 대통령들. 도널드 트럼프, 그의 등장은 미국 내 깊은 균열을 드러냈고 전 세계의 위험한 담론을 부추겼습니다. 시진핑, 그의 여정은 민족주의, 당의 규율, 그리고 이견을 허용하지 않는 미래지향적 비전으로 오늘날의 세계를 재편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앞으로 무엇이 올 수 있는지를 정말로 이해하고 싶다면 우리는 그 뿌리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환의 순간에 서 있는 지도자들의 상처, 전략, 배경, 권력의 이면을 차분하게 파고든 신규 이북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력서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들의 과거를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빼앗기고 있는 미래를 되찾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 자료는 고정 댓글에서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질문하세요. 나누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과거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회복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의미 있었나요? 단 몇 초라도 그렇다면 저는 당신께 초대하고 싶습니다.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로 당신의 목소리를 남겨주세요. 당신과 같은 고민을 하는 누군가에게 이 콘텐츠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침묵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우리는 계속합니다. 함께.